예, 테이프 가느라고 잠깐 바꿨습니다. 자, 45강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전매 제한이에요. 제한 시간에 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지구까지 했죠. 시장관리와 관련해서 전매 제한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 순서상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해 드렸어요. 공급과 관련된 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있었죠. 그 다음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매 제한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리모델링과 주택 상환 사채 여기까지 알아보고 주택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 전매 제한이에요. 전매 제한. 불울전자의 할매자예요. 누군가가 샀어요. 분양권을 당첨을 받았는데 프리미엄을 붙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이 사람도 또 프리미엄 붙여서 넘겼겠죠. 가격은 점점 커져요. 그럼 나중에 여기 살고 싶은 사람, 실수요자는 어때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건물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전매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전매 제한의 행위 대상은요, 대상 행위는 일단 전매 제한을 하더라도 10년을 넘길 수는 없어요. 10년 이내 범위에서 10년 이내 범위에서 지위나 또는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해서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것,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0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기산일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에요. 입주자로 당첨됐어요. 매우 기쁜 날이죠. 선정된 날이에요. 여기서부터 10년이란 얘기죠.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서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다가 언젠가는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입주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요. 요 사이의 기간을 지위라고 해요. 자,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입주자 분양권은 당첨됐어요. 그래서 분양권 받았어요. 이거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고, 입주권 있죠. 입주권은 조합이잖아요.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예요. 둘 다 지위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분양권인데, 이 정비법에 그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위라고 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면 이때부터는 명실상부 주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어딜까요? 대상. 모든 지역을 전매 제한하지는 않겠죠. 대상 지역이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먼저 하지 말고 투기 과열지구 또 전매 제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구, 청약 조정지구도 전매 제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전매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은 100%라고 그랬죠? 그리고 따로 지정된 민간 택지도 해당이 돼요. 자, 여기에서 요거과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구는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근데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서 3년 동안 지위가 이 전매 제한을 당하겠죠. 근데 2년 만에 입주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는
매매가 가능해요. 그런 의미고, 여기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지위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포함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했어요. 얘도 3년이라고 했다면 이 기간이 2년이었으면 이 주택인 기간 1년까지 포함해서 최대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만약에 조정지구인 지역이 투기가율 지구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일 긴 기간을 전매 기간으로 보고요. 조정지구는 위축 지역이 있었죠. 청약 위축 조정지구. 여기는 미분양도 일어나고 그런 데인데 제일 긴 기간을 전매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조정지구에서 위축 지역이다. 그러면 제일 짧은 기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간은 별표에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학습하지 마세요. 어디가 몇 년 동안 못하고 이런 거 학습하지 마세요. 이 기간도 계속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험 내기 곤란해서 잘 내지도 않아요. 근데 또 외워야 될 양은 많으니까 기간은 굳이 외우겠다 하면 그때 시험 보는 달에 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학습하실 때는 기간은 보지 않고 이 정도 개념만 가져가셔도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 개념만 잘 정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지울게요. 역사니까 지우고 특례를 볼게요. 자,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한마디로 예외인 거죠. 특례. 전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팔 수 있는 경우를 특례라고 부르고요. 예외죠, 예외. 자, 되게 많아요. 질병, 그 다음에 생업, 근무, 취업, 결혼 이런 거 있거든요. 결혼. 그다음에 상속받은 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 상속받은 집으로 전 세대원이 다 이사 간다면 그 집은 팔 수 있어요. 전매 제한에 예외로 작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건 전 세대예요. 전 세대. 이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가야 돼요. 세대원 모두. 그다음 또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다는데 이것도 세대원 모두 가야 돼요. 한 사람만 간다고 해서 예외로 쳐주지 않아요. 그다음 이혼, 그다음에 이주 대상자 주택, 이런 것들은 전매 제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경매, 공매.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 이 경우에도 괜찮아요. 이 배우자 증여는 세제 혜택 때문에 배우자 증여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까지도 전매 제한에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전매 제한 예외 말고 내가 예외가 아닌데 팔았다, 전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전 시간에 배운 딱지거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서 나오는 벌칙이랑 같아요. 지위는 박탈해버리고, 복습이에요. 지위는 박탈해버리고, 입주 자격은 10년 동안 될 수가 없고요. 자, 공급계약은 취소되죠. 만약에 주택이에요. 자, 주택은 뭐가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랑 민간택지가 있었죠. 얘네 둘은 주택도 전매 제한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택인 경우에는
자, 전매대금을 지급해요. 이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주택이 됐는데 팔지 말아야 될 주택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먼저 우선해서 이걸 매입할 수 있어요. 싸니까 이걸 매입해서 전매대금, 그러니까 분양가격에 이자만 좀 더해서 주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미 들어서 살고 있어? 그러면 공탁하고 퇴거 명령 날려요.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년 3천입니다. 그래서 절대 팔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거를 파는데요, 사업 주체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 동의를 얻냐? 자, 이 주택인 경우에는 이 분양가와 인간 택지인 경우에는 주공, 또 사업 주체가 지방공사면 지공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얘네들 먼저 살려고 그러는 거죠. 먼저 살려고.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팔게 되면 얘네들이 그걸 매입해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문이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 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모두 다 사업 주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세대원 모두라는 거. 그 다음 이런 것들도 모두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주공과 지공은 동의를 받아서 이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매 제한이었고요. 그 다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은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 조합에 대해서 잠깐 정비사업에서 공부한 거 외에는 없죠. 여기선 절차를 다뤄요. 절차. 리모델링 절차. 자, 소유자의 10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세대수를 늘리려면요, 안전진단 받아야 돼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진단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조합을 설립하죠. 설립 동의 요건 기억 안 나시죠? 소유권과 의결권. 소유권 의결권의 3분의 2 그리고 각동 과반이었죠. 근데 나홀라 아파트 하나 하겠다. 이거를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의결권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동의 받았으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요. 경쟁 입찰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공사할 사람을 정하겠죠. 현대든 대림든 어디든 시공사를 정하고 나서 또 시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허가 받을 때도요, 마찬가지로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도 소유권 의결권의 75%를 받고요. 각동 과반이에요. 각동 과반 받고요. 만약에 동 하나라면 소유권 의결권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동의를 받았어요. 받고 이걸 동의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런 경우 있겠네요. 조합이 아닌 경우. 조합 외라면. 조합이 아니라면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 동의 얻기가 쉽지가 않죠. 조그만 동 하나 정도면 모를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허가를 받으면 심의를 거칩니다. 자, 심의를 거치는데 보세요. 자, 세대수 증가를 하는데 그 해당 단지에 세대수 증가해서 늘어나는 세대가 5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만 해도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겠죠. 뭐 4인 기준이라고 그러면은 5사시 한 2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죠? 기반 시설, 뭐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반 시설이나 또 해당 지역의 도시 밀도를 관리 계획에서 정했을 텐데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정했을 텐데 이런 거에 위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합하는지 잘 봐야 돼요. 누가 봐요?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심의도 거쳐야 돼요. 자, 심의 거쳤으면 문제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착공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 한 뒤에 그때 이제 입주를 하겠죠. 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막 세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또는 이제 뭐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렇게 세대수가 막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도시가 과밀되는 거예요. 도시가 과밀되거나 또는 야, 이 동네도 리모델링하고 이 동네도 리모델링하고 또 이 동네도 리모델링해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택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주택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전세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른다던가 아니면 매매가가 막 하나씩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야겠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체계적 계획. 계획 없이 우후죽순 개발했다가는 큰 문제를 낳거든요. 그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에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기본 계획.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지우고 절차를 봤으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요. 좀 이렇게 도시가 그래도 좀 크고 좀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나 짜는 거지 사람도 없는 시골 도시에 리모델링 계획까지 짜지는 않거든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특광 그리고 도 밑에 특특도 해요. 그런데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특광 특특은 없거든요. 근데 특특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광 특특 도 밑에 대도시 시만 대도시 시장만 수립을 해요. 시구는 그 외 시구는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굳이 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도시 과밀에 걱정이 없다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승인권자예요. 승인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대도시시장은 그 위에 누가 있죠?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도 대도시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죠. 예, 도지사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이 계획은요 10년 기준으로 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죠. 절차도 똑같아요. 자, 주민 의견 듣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의견 들었으면 협의를 하고요.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하겠죠. 도지사는. 그리고 고시를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한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주택 상환 사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택 상환 사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는요, 사업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이게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성행했던 건데, 그때 한 4천 몇백억 정도 될까요? 대략 한 5천억 정도 발행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아파트 분양가의 한 60% 정도를 이 사채를 구매를 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공급 계약할 때 주택으로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택으로 받는다면 분양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무주택자만 받게끔 했어요. 근데 이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지금 돈으로 한 3억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한 1억 8천 묻어놔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 1억 8천씩 묻어놓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공급에 대해서 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게 이제 성행하면서 이 주택상환사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 또 법률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좀 남겨두자, 그런 의미에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발행자는 누굴까요? 발행자는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고요. 주택공사도 발행할 수 있어요. 자, 자기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발행 방법은요? 발행 방법은 상환이죠. 상환은 그러니까 뭔가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환자 들어가면 모두 기명이죠. 기명 방식이에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이다. 그 다음에 할인과 액면가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사채가 2억짜리인데 지금 1억 8천에 매입을 하고 만기 때 2억을 받는다면 할인 방식, 2억을 그대로 주고 나서 만기 때 2억 2천을 받는다. 그러면 액면가 방식으로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 자, 양도 여부예요. 주택으로 받기 때문에 양도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누구한테 파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중도 해지도 안 돼요. 중도 해지도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죠.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질병이나 또 상급을 받아서 전 세대원이 이사를 간다거나 또 해외 전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머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팔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때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채 원부예요. 사채 원부에 주소 플러스 이름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이 바뀌고요. 또 해당 채권 증서에 주소나 이름을 써야 이 두 개가 다 돼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겨요. 자, 민법에서 배우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상환은 공급계약 체결될 때까지예요. 공급계약 체결할 때까지. 근데 공급이 이제 공사가 계속 느려지면서 좀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기타 사항으로요. 여기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얘 등록 취소되면 어떡하냐? 등록 취소되면 돈 날리는 거 아니냐? 영향 없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상법에서요.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해. 주택 상환 사채는 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시험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주택법 모두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농지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